안녕하십니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강의의 이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능 평가와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능 검사.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관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관능 검사라는 거는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품질을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평가하는 제품 검사를 말한다. 어떤 제품을 분석하고 시험하고 할 때는 기기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관능 검사는 인간이 눈으로 보고 색상이 어떤지, 향취가 어떤지, 그 사용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향도 맡아보고 이런 것들을 바로 관능 검사라고 합니다. 자, 화장품 관능 검사란 화장품에 적합한 관능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관, 그다음에 색상 검사, 향취 검사, 사용감 검사 등의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관능 검사는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를 일단 나눌 수 있는데요. 기호형, 좋고 싫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그 관능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용감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향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호형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호형으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형이라는 거는 표준품이나 한도품 등 기준과 비교하여 합격품, 불량품을 객관적으로 평가, 선별하거나 사람의 식별력 등을 조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석형이라는 거는 이게 합격, 불합격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이거는 기준품. 그러니까 표준품이나 한도품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미쳐야 되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 기준에 못 미친다 이럴 때는 이거는 불량품이다, 혹은 이거는 합격품이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로 분석형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능평가에서 자, 제품별로 관능평가는 어떠한 항목을 보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초 제품, 우리 뭐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같은 거 기초 제품은 관능평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보는지 보겠습니다. 자, 스킨, 탁도. 우리가 사용하는 스킨은 보통 다 투명하고 맑은 제형이 주로 많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탁도, 이제 이게 탁하게 뭐 침전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투명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보겠죠. 그 다음에 변취 중요하죠. 색깔이 향기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로션과 에센스 변취 똑같아요. 변취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 요거는 이제 로션, 에센스 뭐 이런 것,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유화를 시킨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화를 시켰을 때 유화가 잘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이 유화를 했더라 하더라도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수상층과 유상층으로. 혹은 분리까지는 아닌데 뭔가 기름끼리 뭐 뭉쳐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분리되거나 어떤 성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도나 경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지,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단단한 정도 이런 것들이 원래 표준품에 비교했을 때 이것이 변화가 있는지, 기준을 이탈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림, 로션, 에센스랑 비슷하게 변취, 분리, 성상, 자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증발이나 표면 굳음, 크림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표면이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증발이 되면서 표면이 굳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점도 및 경도 변화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 제품은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 이것들은 변취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증발, 표면 굳음 이런 것들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점도나 경도가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립스틱, 변치는 다 들어갑니다. 변치, 그 다음에 분리, 성상, 요것도 뭐 유화도 시키고 분산도 시키고 이런 제형들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분리되거나 혹은 립스틱에서 막 오일 성분이 막 이렇게 뚝뚝뚝뚝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점도나 경도 변화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항목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일단은 탁도, 침전도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탁도 측정용 10mm 바이알에 액상 제품을 담은 후에 10mm면 굉장히 작아요. 요만한 이제 바이알 유리병이 있어요. 그 바이알에 터비더티 미터, 이거 이제 그 탁도계예요. 탁도 측정하는 기계인데 그것을 이용한 현탁도를 측정한다. 예, 그거를 이제 그 바이알에 담아서 올려놓으면 이 아이가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취, 향이 변했는지 봐야겠죠. 요것은 적당량을 손등에 펴서 바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원료의 베이스 냄새를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준품과 비교하여서 변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향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 성상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분리되지 않았는지. 육안과 현미경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데 현미경을 이용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혹시 분리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이걸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유화 상태, 기포나 빈결 여부, 응고, 분리 현상, 겔화, 유화 입자 크기 같은 것들을 다 세세하게 봐서 이것이 정상적인 제품인지 잘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도, 경도 변화. 자, 실온이 되도록 방치한 후에, 그러니까 실온에서 한다는 거겠죠. 자, 점도나 경도 측정용기에 시료를 넣고 시료의 점도, 경도 범위에 적합한 스핀들. 그러니까 이 기계에 넣을 때 스핀들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것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을 그 용도에 맞게 넣어서 점도나 그 경도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를 측정하고 점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도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도는 이렇게 그냥 끈적끈적한 정도?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경도는 단단함, 센 정도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증발이나 표면 굳음. 자, 요거는 볼 때 건조 감량을 봅니다. 건조 감량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 표면에서 건조했을 때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 성분 그 물질들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날아가 버리면 제품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시험품 표면을 일정량을 취하여 장원기 일반 시험법에 따라 시험을 한다. 장원기, 화장품 원료 기준이라는 겁니다. 화장품 원료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장원기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의 기준도 여기 다 나와요. 1g, 100도씨, 항량. 예. 그리고 무게 측정. 시료를 실온으로 식힌 후에 시료 보관 전후의 무게 차이를 측정한다. 또 무게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봐서 그래서 이것이 증발되고 표면이 굳어버려서 무게까지도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잘 살펴야겠죠. 자, 이번에는 맞춤형 화장품.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일단 볼 텐데요. 맞춤형 화장품의 조제 과정. 기존 화장품의 원료 첨가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 그러니까 기존 화장품, 그러니까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물. 자,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원료를 첨가해서 맞춤형 화장품이 조제된다. 그리고 개인의 피부 특성이나 취향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화장품을 매장에서 조제할 수 있다. 취향에 따른다라는 건 주로 뭐 향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은 뭐 사용감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단은 피부 특성 등 개인의 피부 진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테스트. 개인의 피부 특성에 맞는 색상, 향료, 성분 등을 테스트해서 정말 맞는지 혹은 알러지 반응,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리고 조제. 추가 성분을 결정한 후에 현장에서 직접 조제하면 조제가 완료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춤형 화장품의 조제의 그런 과정입니다. 자, 화장품의 효과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화장품은 피부에 영양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수분 공급으로 피부 건조를 방지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초 화장품인 경우에 수분 공급. 그 다음에 피부 보호, 네, 유수분 밸런스 유지시켜서 잘 적절하게 그 피부를 보호해 주죠. 그 다음에 피부를 청결하게 해준다. 네, 청결 제품, 세정 제품은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고, 모발의 청결과 건강 유지, 네, 그 다음에 손발톱의 청결과 건강 유지, 주름 개선 이런 것도 다 이거는 뭐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미백 효과, 자외선 차단, 피부 탄력, 자 이런 것들 다 기능성 화장품에서 볼 수 있는 효과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노화 방지, 그리고 피지 조절,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화장품으로서 그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할 때 표시나 광고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 이거는 이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 뭐 이런 문구들은 물론 이 화장품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라도 화장품을 광고하거나 화장품에 대해 표시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피부 모공 축소,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화장품을 쓰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화장품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을 때 기억해 보면은 화장품이 인체에 나타내는 효과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미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백 효과, 노화 방지, 주름 개선 이런 효과들도요. 화장품으로서 효과를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건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자, 화장품 부작용. 이거는 보면 이제 향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작용. 자,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권장사항이었어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착향제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가지 있었죠. 자, 그것이 그냥 권장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의무로 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향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리모넨 이런 성분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써야 됩니다. 제품 선택 시에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안전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화장품에 사용된 착향제, 향료죠. 이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표기하는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시,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가지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만약에 그 성분이 이 함유량만큼 들어있지 않다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부작용의 현상, 증상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장품을 쓰다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부작용 종류들입니다. 현상들, 가려움, 발진, 두드러기, 따가움, 화끈거림, 피부 트러블, 네, 이런 거 다 올 수 있죠. 통증, 네, 접촉성 알레르기,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 여드름,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다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류 그 현상들인데요. 주로 뭐 여드름 뾰루지 난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 발진 이런 것들, 그리고 접촉성, 알레르기성 접촉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가지 여기 또 나왔는데요. 이 성분 중에 많은 성분이 아로마 오일에 들어있다. 아로마 오일이라는 거는 천연 그 향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설명하고 나면은 향료는 일단 크게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연 향료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하나는 식물, 하나는 동물성 향료. 자, 식물성 향료는요, 식물의 꽃, 뭐 잎, 가지, 뭐 뿌리, 뭐 열매 껍질, 등등등등 여러 부위에서 추출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라벤더, 뭐 로즈마리, 또 뭐 레몬, 오렌지, 뭐 자스민,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상 되는 이런 식물성 향료들이고요. 이거 천연에서 추출한 경우에 식물성 향료라고 합니다.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향료는요, 딱 지구상에 4가지예요. 사양 노루, 머스크, 그 다음에 시베켓이라고 있어요. 사양 고양이. 시베켓, 시베 고양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리향이라고 비버. 자, 얘네들 다 생식선이나 주요 분비선에서 추출하는 거고, 마지막 용현향이라고요. 고래예요, 고래. 향유 고래. 고래의 토사물이에요, 이거는. 고래가 대항오리지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나서 소화를 못 시켜서 토해낸 그 토사물이 바다를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어떠한 그 화학적인 반응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굉장히 약하게 희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싼 향료입니다. 그래서 동물 향료 같은 경우는요, 다 얘네들이 그 멸종 위기 동물, 그렇게 지금 분류되기 때문에 동물 향료는 우리가 천연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향료는요, 일단 뭐 달리 향료라고 해서 천연에서 분리해낸 거예요. 유리향료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라벤더라는 오일이 있어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있으면 라벤더라는 에센셜 오일 안에는 수백 가지, 최소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의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필요한 성분을 하나를 딱 떼놨다. 리모넨, 뭐 이런 것들, 뭐 무슨 리날룰 이런 거, 라벤더 리날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냈다. 그럼 이건 천연에서 오긴 왔지만 이것도 합성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합성 향료. 진짜 요거는 그냥 석유에서 합성해낸 거예요. 진짜로 석유에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향료고요. 그 다음에 조합향료. 자, 조합향료라는 거는요, 이 모든 향료들을 그 조향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최종적인 그 향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향수, 뭐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하는 그 향료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조합된 향료라는 의미예요. 천연, 합성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그냥 조합해서 의도된 어떤 한 가지 향을 만들어냈다. 그럼 조합향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서 볼 수 있는 향료들은 조합향료라고 보시고요. 따로 우리가 천연으로만 뭐 본다. 천연으로만 우리가 향료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성분들이 아니라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로즈마리, 뭐 제라늄, 로즈, 자스민, 뭐 일랑일랑 이런 성분들의 천연 향료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아로마 오일 하나에는요 굉장히 수십 가지에서부터 수백 가지의 이런 성분들이 있다. 그리고 요것들은 다 하나의 그 단일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단일 성분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하나의 향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요 25가지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분들은 다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일 성분만 있을 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지만 아로마 오일의 경우에는 복합 성분으로 단일 성분이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을 낮춰준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로마 오일에는요 똑같이 뭐 리날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리날룰이 다량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량 이렇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단일로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알레르기 유발하겠지만 아로마 오일에는 복합 성분으로 소량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레르기 유발을 낮출 수 있다. 그렇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알레르기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자, 배합 금지사항 확인.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료들은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별표 1 내용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들은요. 그 중에서 배합 한도가 나와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보존제 성분 중에 거기에 없다. 이 목록에 없다. 그러면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용 제한 원료.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기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죠. 별표 1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색소. 색소도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 요거 식약처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에서 요 말 그대로 치시면은요, 원문, 그 전문을 다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색소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배합 한도, 그리고 주의사항, 어디에는 사용할 수 없고, 어디에 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상 주의를, 그 사용상 제한이 있는 그런 원료들은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색소.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약 1030여 종인데요. 별표 1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 나프탈렌, 니코틴, 돼지폐 추출물, 메탄올, 미세 플라스틱, 이제 못 쓰죠. 에스트로겐, 호르몬 성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테반 유래물질, 페닐파라벤. 자, 페닐파라벤. 다른 파라벤은 쓸 수 있어요. 뭐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뭐 프로필파라벤 이런 파라벤류는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페닐은 쓸 수 없습니다. 페닐. 모든 파라벤류가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페닐만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키논. 그 미백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도미나 크림 아시죠? 도미나 크림. 도미나 크림에 있는 주성분이에요. 도미나 크림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화장품이 아니에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그 약사가 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 주의사항을 잘 알려줘야 되고, 참고로 여기 태극제약인가? 이 도미나 크림 만든 회사에서 그 도미나스 크림을 또 만들었어요. 도미나스 크림은 그냥 미백 화장품이에요. 거기에는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일반 미백,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데노신 이런 그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있는 화장품이고요. 그냥 도미나 크림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미백, 이거는 이제 의약물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퀴논은 효과가 좋지만 자극도 강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어요.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도 알레르기 유발할 때, 알레르기 나올 때 이제 이런 항히스타민제 많이 먹죠. 이런 것들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유래 성분, 네,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EU는 1379종, 미국은 10종, 중국은 1388종, 일본은 30종.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했다. 그러면 전 품목에 대해서 판매나 제조 정지가 3개월이고요. 사용 제한 기준을 위반했다. 그 배합 한도를 위반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판매나 제조 정지 3개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화장품의 생산 실적 보고 및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 여기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생산 실적 보고는 실제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여기에요. 단체 설립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약업단체를 포함하는데 그런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요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그 생산 실적 보고 뭐 원료 목록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예 팝업 창도 뜨고요. 이게 사이트에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여기는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각처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화장품협회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생산실적이 없다. 그러면은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없더라도 보고해야 됩니다. 자, 위해평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자, 위해평가는 다음에 확인, 결정,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한다.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그 다음에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자, 그래서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결과를 종합해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이다. 자, 이것을 거쳐서 이 원료 혹은 이 화장품이 적합한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근데 다만 해당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 검사 기관에서 이미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 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맞춤형 화장품의 그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범위. 이것도 우리 잘 알고 있어야겠죠?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혼합 소분이라는 거는 맞춤형 화장품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이 있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원료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요. 내용물은 이미 어떤 제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돼요. 원료하고 좀 달라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어야 하고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것이냐면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그러니까 그냥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한다라는 거는 이제 완제품으로서 그 포장까지 1차 포장, 2차 포장까지 다 되어서 완제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중에 있는 그러한 완제품 화장품을 갖다가 뜯어서 그것의 내용물에 무언가를 또 어떤 원료를 혼합한다거나 소분한다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완제품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혼합 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용물이어야 하고 그것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비밀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샘플 같은 거요. 샘플 같은 것도 뜯어서 어떻게 혼합하거나 소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료,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를 볼게요. 원료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는 혼합에 사용 가능하다. 원료는 반드시 책임 판매업자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원료 업체로부터 받아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원료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아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 화장품에 혼합에 사용될 수 없는 원료 볼까요? 이거 뭐냐면 바로 우리 이거 그동안 많이 봤던 거죠?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별표 1과 별표 2에 있는 원료들이에요. 뭐냐면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거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니까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에도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같은 규정 별표 2, 화장품의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 자, 다만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요. 보존제 함부로 우리가 따로 첨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료가 들여올 때 특히 이제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원료 같은 경우 무슨 천연 추출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유통시킬 수가 없거든요. 금방 이게 변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료 자체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허용한다. 이제 그 말이고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자, 이것도 우리가 일단은 기능성 원료죠. 쉽게 말하면 기능성 원료인데 이 기능성 원료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다만 해당 원료를 포함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누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이것을 다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은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미 심사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면은 그거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해도. 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화장품의 기재사항.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1차 포장이라는 것은 내용물이 직접 닿는 포장을 말하는 거고요. 2차 포장은 그 1차 포장을 또 한 번
포장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 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것만을 기재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량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1차 포장, 2차 포장을 다 합쳐도 공간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10ml에서 50ml 사이의 그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제품인 경우에는 다 넣기가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최소한 이 5가지 상호, 가격, 제조번호, 그 다음에 사용기한 요것들은 그리고 화장품 명칭까지.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반드시 그 소량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거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화장품에 들어가야 되는 표시사항은 이런 것들입니다. 화장품 명칭 한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네, 영업자 뭐가 있나요? 책임 판매업,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자, 요거 상호 및 주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전성분이죠? 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자, 요런 총리령으로 정한 요 인체에 무해한 요런 것들만 제외하고 그냥 모든 성분은 다 적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중요하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 있죠. 도안도 있고,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네, 요거 다 그 교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기능성 화장품처럼 여기 미백 성분, 주름 개선 성분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다. 정확한 배합 한도까지 지켜서 만들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그 문구를 표시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했다거나 어떤 심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기능성 화장품 이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상 주의사항, 그리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이런 것들이 화장품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다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럼 이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예요. 예, 병행해도 된다, 할 수 있다예요. 꼭 해야만 한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네, 이런 것들도 다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1차 포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용량이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용량이 작은 그 화장품이라도 요 4가지는 꼭 들어가라 이겁니다. 화장품 명칭, 영업자의 상호, 그 다음에 제조 번호,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요 4가지는 아무리 작은 그 용량일지라도 1차 포장에 다 들어가야 한다. 자, 맞춤형 화장품 안전 기준의 주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자, 준수사항이 많겠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이나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관리할 것. 그 다음에 다음에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할 것. 자, 내용물은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들여오죠. 원료는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들여올 수도 있고 일반 원료업자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품질 성적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네, 이걸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그리고 세척 후에도 이것이 이제 살균이나 소독이 필요하면 다 해야 되겠죠. 그 밖에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그러니까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볼까요? 다음에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닌 것은 아밀신나말 맞죠? 시트랄 맞죠? 콜라겐 아니죠? 리모넨 맞고 유제놀 맞습니다. 콜라겐은 향료가 아니죠? 네. 다음. 자, 80번. 화장품 포장에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일단 화장품의 명칭 맞죠? 내용물의 용량 맞아요. 용량 또는 중량 이런 거.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 전성분 다 표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의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아니죠. 영업자의 뭔가요? 상호 및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